네, 써님. 제가 이제 이상 시인의 오감도의 물리학을 뭐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도넛 모양으로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지구인들이 느끼는 공포, 그 보편적인 그 공포를 표현했다. 오건배는 뭐 이제 그런 결론으로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그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드렸고, 그리고 또 한 아미고님이 이제 시인 이상 오감도 직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고호의 그 스타리 나잇이라는 별이 빛나는 밤에 난기류의 모양, 구름 같기도 하고 은하수 같기도 하는 그 난기류의 모양과 별의 모양이 실제 천문학적으로 관찰되는 현상과 수학적으로 뭐 거의 일치한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연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붓터치의 길이를 연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짧게 하고 여기는 길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 난기류가 일어났을 때의 그 바람의 속도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상당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호에 대해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고호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오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한번 영상을 찍고 싶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별이 빛나는 밤에 난기류의 과학적인 것,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직접 그 기사를 보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자, 고호가 그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뭐 카톡이 왔는데. 자, 덕장님이 제 그림 설명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번역을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시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 카톡이 왔는데, 고호가 이거 30대 초반에 쓴 글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의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고, 열정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 정신적 불안에 의해서 막 붓터치를 이렇게 하고, 평론가들은 왜 그렇게 평론을 할까요? 고호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 그림은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편지에서. 왜 이건 안 볼까요? 자, 그 밑에 또 뭐라 그러냐.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고호가, 자, 이 말은 뭐예요? 고호가 위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연속되어지는 작은 일들을 했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일단 고호 편지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아미고님이 이걸 좀, 이 기사를 좀, 잠깐만 좀 이름을 숨기고
보셨을 것 같지만 고흐 이야기도 영상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맘먹고 담는 건데 좀 이따가 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맘먹은 김에 끝내야 되겠다 빨리. 기사가 좀 따끈따끈할 때 이 영상이 올라가야 조회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수많은 기사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물리천문학적으로 너무나 일치하고, 천문학과 일치하고, 또 난기류의 수학적인 원리로서 너무나 과학적이고, 마치 그 이상의 그 오감도처럼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그 선입견보다는 그 고흐라는 화가가 더 많이 고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저 경남 진주에서 온 방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보면은 데일리 포스트 기사, 이거는 어디 머니투데이 기사 해가지고 지금 기사가 몇 개냐면 딱 쉽게 검색되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있어요. 저 6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기사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김상욱 물리학자가 그 고흐 그림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천문학자가 그 망원경으로 관찰되는 은하하고 별들을 고흐 그림에 이렇게 입혀본 거예요. 싱크로 해본 거지. 싱크로 해본 거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당대의 네덜란드에 어쩌면 세계 최대의 망원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슨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과 교류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고흐가. 그리고 또 이걸 아셔야 되는데, 고흐의 원래 전공이 신학이에요. 신학. 목사가 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잠깐만, 도올 김영욱 선생이 신학대학을 교수만 했던가? 한신대. 그러니까 목사였다고 쳐요. 자, 목사가 좀 이렇게 신도수 많은 교회의 목사일수록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온갖 세상의 지식과 성경을 대입을 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려면 천문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물리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회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수학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나오는 최소한 그 원리가 우리 인간에게 말해주는 철학적 비유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또는 수학자의 삶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이야기든 기업가, 사업가의 어떤 의도나 마인드, 목사라 할지라도 사업가의 그런 마인드를 이해를 해야지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교회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자하고 그럴 텐데, 뛰어난 목사라고 하기 좀, 물론 그 사람의 실천이 그만큼 사랑이 넘친다면 뛰어난 목사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인기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의 특성이에요. 되게 박학다 시켜야 돼요, 그 목사가. 제 느낌으로 고흐는 굉장히 박학다식을 추구했던 신학대학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특성 자체가. 그래서 당대에 공부할 수 있는 방대한 어떤 분야와 읽을 수 있었던 책을 또 읽었을 것이고, 30살 될 무렵까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학구열이, 고흐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고호에 대한 오해가, 자, 그럼 정신병에 대한 또 오해가 있는데, IQ, 자, 정신병에 이렇게 분포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지금 대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썩어버린, 제가 이제 붓을 물에 담궈 놓으니까 얘가 썩어요. 그러면 자루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붓 자루를 바꾸려고 재활용한 건데, 이거 제가 먹었던 거, 그 가져온 젓가락이에요. 대나무. 자, IQ 60도 정신분열이 있어요. IQ 100도 정신분열이 있어요. 120도 있어요. 140도 있어요. IQ 180도 정신분열이 있어요. IQ 200도 정신분열이 있어요. 그럼 각각 이 사람의 정신분열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후의 정신분열은 IQ 120 이하의 정신분열이었을까요? 아니면 IQ 한국인의 IQ 평균이 120이라고 하니까 120 이상의 정신분열이었을까요? 그럼 영리한 사람들의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민감도라는 게 있는데 마치 그 우리 인간의 사주팔자가 다르듯이 무엇에 민감한가가 다르고 마치 알러지 같은 거죠. 뭐 이렇게 김밥에서 단무지를 꼭 빼야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오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복숭아 털, 막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일반적이고 고호의 편지에 나오듯이 나는 평안한 상태를 그렸다 그러잖아요. 넘어가 버렸는데, 열정이 아니라 평안함에 기반을 둔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막 미쳐있을 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술 취했을 때 가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리는 순간에는 놀 때는 미친 듯이 놀 수 있겠지만은. 자, 어쨌건 그래서 그 어디서 얘가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어디서 얘가 빡 돋으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특히 천재들의 정신분열을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저 포인트에서 저러지? 이해 못합니다. 왜? 자기가 그 정도의 어떤 그 민감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호의 이상한 행동이 후에 이제 글로 남는다고 쳐봐요. 주변 사람들 평가로. 그럼 IQ 120의 평가로 남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국가의 평론가들의 수준, 그 수준에서 정신불안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렸다. 끝. 자, 평론가들이 다양한 그림들을, 천재성 있는 그림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평론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평론가를 아예 상대를 안 하잖아요. 딱 한 번 글 맡겨보고, 야, 이거 평론가가 이렇게 하향 평준화에 자기 편견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림을 해석하는구나.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아예 상대를 안 하는데, 그때부터 제 그림은 평론가한테 안 맡긴다 이거예요. 내 그림 이거 잘 요리해서 글 좀 써줘봐,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수준의 정신분열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정신이 빡 도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이에요. 고호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특히 굉장히 사람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컸던 그런 신학도였기 때문에, 고호가. 그리고 이제 천문학을 분명히 공부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스타리 나잇을
뭐 이런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리기 위해서 21일 밤을 창밖을 관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20일 넘게 그 창밖에 하늘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 아닙니까? 제가 별에서 꽃까지라는 그림이 천문학적 지식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제가 좀 관심사가 다양하다 보니, 그리고 이 20대, 30대 때 일단은 저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도 아미고가 없었고, 후원자도 없었고, 그래서 참 건축노동하고 알바하고 미술 교습소 좀 하다가 와 이거 너무 좀 질리고 그래서 그만두고 뭐 그랬는데, 근데 뭔가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여기저기 이제 학회나 협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과학자들도 뭐 키스트라든가 이런 그런 과학자들과도 대화를 하고, 인문학자, 그다음에 정치학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술자리 토크를 좀 자주 하게 되죠. 학회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화가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놀래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수준 자체가 예를 들자면 자기 대학의 대학원생 수준은 되니까 그 보편적인 지식이 각 분야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죠. 어떤 화가가 각 분야에 이렇게 책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 전공의 대학교 1, 2학년 수준 또는 대학원 수준을 갖추는데 그 다양한 전공을 갖췄을 때 거기서 나온 새로운 통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뇌과학 책을 쓰고 미래학 책을 쓸 때 전문가들의 오류가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전문가를 비평할 정도의 어떤 통찰 인력이 생겼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럼 지금쯤을 책을 써도 이게 오류가 많지 않겠다. 그럼 한번 우리가 뭔가를 글로 남긴다는 건 참,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틀릴 확률이 많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뇌과학 책을 쓴다라는 것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의 어떤 글로 인해서, 나의 강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미래 예측이야 뭐 주가 예측 틀릴 수 있는 거고, 그거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기예보나 마찬가지죠. 근데 큰 방향성은 제가 맞추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언제 AGI급이 등장한다 이런 뭐 시기도 맞추기도 하잖아요. 잘 맞추는 편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전공자들, 특히 미술평론가들, 그 거만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술평론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식으로 그 평론에 빠지게 되냐? 몇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철학자가 되기에는 너무 빡세다. 적당히 타협하자. 그러면서 미학하고 미술평론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대를 가봤더니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놈들이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나 이론으로 빠져야 되겠어. 그러면서 미술평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소설가가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시인이 되고 싶은데 시를 쓸 만큼 똘끼가 없다 이거예요. 나 자료조사해서 그냥 소설가 될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소설가가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작의 영역, 어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창작의 영역은.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뭔가 이렇게 말로 때우고 싶어. 정말 이거 기분 나빠할 평론가들도 있는데 이런 진출 루트가 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직접 관찰하고 다들 우리 동료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얘가 그림을 포기하고 이론으로 빠지는가 다 알거든요. 다 직접 경험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평론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내가 왜 액션, 그러니까 나는 왜 운동선수가 못 되고 지금 이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평론을 하는가.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이 해설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스포츠 전문 기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는 정말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 뛰어하다가 먹고 살게 이게 마땅치 않아. 기자 시험을 한번 볼까? 나 운동했으니까 스포츠 전문 기자 하면은 뭐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 분야의 뭐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이든 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저변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어렸을 적에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다. 정말 이제 막 이 감시관이 너무 뛰어난데 그림은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그런 분들이 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대화를 각 분야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맨정신 토크 내지는 술자리 토크를 해보면 첫째 놀라는 게 그림 전공하고 그림 화가라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나오죠? 이런 깜짝 놀래거든요. 며칠 전 한 일화가 지금도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서울대 자원공학과 나온 두 동기가 저랑 동갑내기가 전주시청에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2번 했어요. 뭐 때문에 오냐? 그러니까 아리백 때문에 온대. 아리백이 정말 이거 큰 문제거든요. 다음에 한번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탄소 국경세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여가지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이 도입이 되면은 한국 기업이 버티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방송한 것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전혀 아예 거기에 손 놓고 있거든요. 지금 원자력 뭐 했다 막 이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좀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다시 지금 후퇴해버린 상황이에요. 아리백 대비 이게 탄소세 관련해서 이 탄소세가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이제 이게 분명히 도입이 된단 말이죠. 그 탄소 국경세,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융통해주는 그런 금융사들이 있잖아요. 그 금융사들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투자금을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그 ESG라고 하잖아요. Environment, 에너지인가 E가 Social, G, Governance, Social, Environment 아니면 에너지일 건데 E가 ESG에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ESG가 없는 기업은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 큰 손들이. 이제 못 버텨요. ESG 안 하면은. 선봉동대를 안 하면 망해요. 그냥. 네, 망하는 시대가 지금 굉장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걸 이제 대비를 못 하고 있고 그 자원공학과 출신에서 지금 탄소 중립 쪽으로 사업을 하는 그 친구 만나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전주에 왔대.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거 말을 해주는 건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 말하냐면은 그때 제가 특허 하나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 그럼 전주시에서도 지금 그 아리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시가 하고 있대. 특히 대도시일수록 모든 시가 그 아리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속초뿐만이 아니라 전주, 서울. 그래서 자기가 국회 강의도 많이 가고 그 전국의 그 시장들 많이 만난대요. 지금 전 삼성전자 사장이랑 동업해가지고 지금 대단한 그 탄소 중립 기업의 CEO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삼성전자 전 사장이랑 동업했을 정도니까, 거기서 투자를 받았을 정도니까 상당히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어떻게 전주시 차원에서 이 아리백을 해볼까 그러면서 지금 1차 간담회하고 2차 간담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전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어요. 전주에 한옥마을 있잖아, 한옥. 그리고 기와로 태양광을 해. 기와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양광이 필름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관이겠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 다음에 청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특허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런데 기와를 쌓는 논리가, 우리가 태양광 패널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인 기와 모양으로 태양광 전기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빨리 특허 내라. 이거는 디자인 특허도 있을 것이고, 기와로 어떻게 태양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뭐 전선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까지. 그러면 뭐 기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 아래쪽에 물 기와가 있고, 이런 나선 태극 모양 기와도 있고, 맨 위에 지붕에 용마루에 이렇게 반원통 모양 기와도 있고, 거기에 다 맞춰서 그 모양을 다 특허를 내야 되고, 디자인 특허를 내야 되고, 그리고 필름을 씌울 거냐 아니면은 아예 통으로 그 기와 자체에 그 셀을 넣어가지고, 태양광 셀을 넣어가지고 아예 기와를 성형을 할 거냐, 씌울 거냐, 이걸 생각해서 구형 가능한 모든 것을 특허를 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특허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주시하고 협약해가지고 일단 기와 지붕부터 한번 태양광으로 해보자. 이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왜냐면 그게 1차 간담회 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 다음 간담회에 가면 이걸 한번 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맞췄대요. 기와로 태양광을 전기를 만드는 것을 특허를 맞췄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찍는 겁니다. 특허 이미 맞췄다고 해서.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진입장벽, 다른 사람들이 기와로 태양광 하는 거 못하게끔 다 특허 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없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특허,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하면서. 근데 이미 누군가가 특허 냈을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 없었어. 기와로 태양광을 하겠다는 생각을 왜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간단하다. 전주, 한옥마을, 아리백, 기와로 태양광에 그냥 딱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나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왜냐면은 제가 발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국내에서 출판된 80개의 발명 특허에 관한 80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미래 특허 119 좀 잘 쓰고 싶어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으로 들어갔고, 제가 영어를 잘 읽지를 못하니까 번역된 특허 관련된 책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짜증났는데, 책들이 중복돼가지고. 책을 한 10,000권 이상 읽게 되면요, 그 중복성에 대해서 완전히 짜증이 나버려요. 이 내용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대화를 해보면은 걔는 내 친구니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30년 넘는 친구 아니에요. 바로 야 이거 특허네 이렇게 나가지.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얘기 안 물어보죠.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그 결과로 딱 이어졌는데, 이게 낯설게 이제 저의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은
약간 두 가지 반응이 저는 약간 느껴져요. 첫째, 이제 의외다. 너 그림 그린다며. 근데 무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자꾸 내 전공 분야를 건드리는 거야?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냅니다. 진짜 그래요.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제가 주제 넘게 껴든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 조심하고 괜히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제 전공을 잘 살려서 그림을 이제 이 고우가 말한 것처럼 이 그림에 담아야 된다. 이 모든 걸 이제 그런 단계. 고우는 그 30살 30대 이미 그런 단계가 됐지만 저는 뒤늦게 이제 50대가 돼서 지금 그 단계로 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하면 또 이제 또 썰을 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평론가들도 그래요. 자기가 전공했던 각각의 그 분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평론 스타일이 좀 다른데, 그걸 자꾸 주저리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식대로 어떤 화가의 그림을 평론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요. 그 누구나 그렇죠. 자기 틀에 껴맞추고자 하는 자기 우월성,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죠. 인간에. 그게 무슨 투쟁이라고 하더라? 아무튼 인정투쟁 그런 거예요. 학자들의 세계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학자들의 세계. 자, 그러다 보니 자, 고의 그림이 있어. 그러면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 정신병원에서 그렸고, 고가 20일 동안 창밖을 관찰했다라는 것은 어디 사라져버려. 고가 편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온한 상태를 그림에 담고 싶어하고, 위대한 결과는 작은 일들의 그 커넥팅다,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고가 그림을 그릴 때 그 태도가 느껴지잖아요. 고의 편지에서. 그건 쌍무시. 정신병원에서 그렸대. 정신불안을 표현했다.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론가들, 인간들 내가 많이 만나봐서 지금 하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리고 이제 화가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풀고 평론하고 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 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화가 스타일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화가는요 예를 들면 자기 트라우마를 그림에 담아야 해요. 혹시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뭔가 쇼크 같은 거 안 받았어요? 그 쇼크 받은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혹시 10대 때, 20대 때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림을 그리다가 치료되지 않았어요? 사람들 그런 스토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화가를 껴맞추려고 해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죠. 평론가든 기획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아미고님들은 제가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주셔야 돼. 자, 어떤 달고 다른 평론가의 기준에 입맛에 딱 맞게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또 그들에게 평론을 맡겨야만 하는 정도의 자기 이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없는 화가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미래에, 이렇게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그 보편화된 지식조차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기 노력과 통찰이 없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 사람이
크게 인정받는 화가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고흐의 오해 중에서 고흐의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문제가 이제 그 외과 의사 뭐 기록도 있고 한데 총알이 복부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박혔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직각으로 쏜대요. 심장이. 그리고 왜 하필이면 창자에다가 쏴? 몇 시간 동안 괴롭다가 죽을 건데. 자, 총을 줬어.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럼 대부분 머리든 어디든 뭐 입이든 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곳에 깔끔하게 죽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깔끔하게 죽는 게 뛰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평온하게 죽는 게 목매다는 거.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으려다가 산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면 왜 그 교수형을 했나. 그러니까 그나마 편하게 죽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총살형도 괜찮긴 해요. 바로 치명타를 입는다. 대부분 자살자는 그러는데 고흐는 어떻게 해? 복부에다가 그것도 비슷한 이 사각으로 뒷면 사각으로 총을 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는데 동네에 두 청년이 있는데 걔네들이 쐈다 이거 걔네들이 실수로. 근데 고흐는 그 두 청년의 미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한 것처럼 끝까지 걔네들을 지켜주고 죽었다 이거예요. 저는 고흐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쟤네들이 나 총 쐈어요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 어린애들이 죽이려고 죽인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다툼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총을 그 총 좀 줘보세요. 갑자기 총을 뺏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뺏으려다가 이제 총 맞은 거야. 고가.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쐈다고 할 테니까 니네들은 내가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너희들 살인자 되니까 살인미수 또는 살인미수가 아니지 과실치사가 되니까 그렇게 그 사연을 묻어버리고 안고 그 두 소년 또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죽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우발적인 사건인데 막 고 밀밭에 까마귀가 나는데 이게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어쩌든지 이렇게 평론가들은 그 스토리를 만들어. 그래서 사후에 만들어지는 스토리라는 것은 되게 그 사람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대표적으로는 예수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4대 성인들의 그 스토리가 정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듯이 고흐의 스토리라는 것도 고흐의 진면모와 상관없이 고흐의 진짜 사인과 상관없이 막 흘러가죠. 그 스토리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꼭 스토리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들면서 이 관심을 끄는 관종이고 거기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권위 있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대단한 평론가가 돼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떠오르는 괜찮은 싹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키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진화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가. 그런 어떤 십상시 같은 그런 평론가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간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태양이 있다면 그것을 커튼을 가린 다음에 나의 언변을 통해서만 너는 저 태양을 볼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
그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문고리 권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미술과 미술평론과 예술 시장을 이끌어가는 또 갤러리가 또 그런 짓을 또 많이 하죠. 갤러리하고 평론가가 미술로 보자면 그래요. 차라리 깔끔한 게 음악 뭐 이런 음악 클래식 쪽인 것 같아. 클래식 쪽은 이미 전 범위 있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반인이 들어도 알아. 일반인이 들어도 피아노 누가 잘 치는지 봐요. 깔끔하죠. 근데 이게 독창성의 영역,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그 예술 권력의 간신배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상보다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그것을 이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미학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색깔을 섞어서 쓰고자 하는데, 일단은 제가 회사에서 나온 원색으로 그림을 요즘 많이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이 우리가 지금 물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컬러가 자연색 중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별빛은 이제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그것도 상당히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다른데 에너지를 뺏기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가 지적을 하는데도 제가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 고리들만의 컬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린 그림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아주 약간 바꾸거나 혼합하거나 뭐 이 정도고, 이제 좀 더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조색한 물감을 보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보관법도 최근에 2중 3중 포장을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보관법을 장기간 화실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여기서 물감을 섞어서 만들다가 보면 딴 데서 그리다 딱 가잖아요. 그럼 그 물감이 이제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을 그리다가 예를 들자면은 갔다 왔는데 굳어 있어. 근데 이게 다시 재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한번 딱 조색하면 그게 안 굳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그 색깔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색깔로 못하죠. 다시 비슷하게 만들면 약간씩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제가 태양을 아예 다양한 색깔로 그려버려요. 그런 어떤 전에 만들었던 놨던 물감이 굳어서 못 쓰는 것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예 다양하게 가버리자. 조금씩 다른 걸로 해버리자.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태양도 그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한 번 조색해 놓은 것을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또는 6개월 정도 가도 굳지 않을 방법이 2중, 3중 밀봉을 하면 되는구나. 이제 최근에 2중, 3중 밀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 만들어 놓은 색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이게 한번 조색한 것을 길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방법을 이제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게 물감을 쓰려고 하는데 뚜껑을 한 번, 두 번 열어야 되는 게 상당히 귀찮아. 그래서 그걸 안 했더니 또 안 되겠어요. 그걸 해야 되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열어서 그 물감을, 왜냐면 만들어놓은 조색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삼중 밀봉 정도는 해야 이게 한 몇 달 가는 것 같아요. 이중 밀봉 전에 해봤죠. 근데 한두 달에 안 가고 그냥 물감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하며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 과정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계획 같은 게 다 잡혀 있어요. 어떤 컬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당연히 뭐 과거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연구를 하죠. 연구도 하고. 오늘 뭐 아무튼 그 얘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 잠깐 링크를 좀 지아트 사단법인 지아트 정회원 방이 어젯밤 9시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대충 보면 한 10분에서 12분이 이 정회원 방의 아미군이네요. 10분 아니면 12분. 지금 현재 189명인데 근데 정회원인데 이런 단톡방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이게 끄면 되는데 알림 이렇게 여기 알림 끄면 되잖아요. 이렇게 알림 끄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아트는 국제적인 단체 아니냐 이거죠. 해외 회원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이게 그 단톡방 운영 시간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합시다.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알람을 끄고 이거 국내 회원들이 지금 많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해외 간부들만 들어오기 시작해도 해외 지아트 어떤 정회원들이 한 1000명 들어와 버리면 해외가 지금 23,000명이 넘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지아트 방에 있는 외국인들만 23,000명이잖아요. 그럼 10%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2,0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간부방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져 버리는데 카톡 시간을 어떻게 제한을 하냔 말이에요. 전 세계 시간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좀 미국에 있는 아미고랑 나누는 카톡이 있는데 이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아예 아이폰에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폰으로 톡하니까 지금 찍고 있는 이 폰에가 있는데 내가 미국 시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다. 한 10시간.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뭔가 공유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 알림을 꺼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되지 않느냐. 휴대폰 이렇게 엎어놓고 푹 주무시고 이렇게 미리 말을 했어요. 외국인 아미고한테는. 그러면서 이게 따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따로 제가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제 제가 좀 했어요. 이 방에서. 그래서 올해는 어쨌건 올해는 1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내년쯤부터 이제 평생회비 제도가 지아트에 이제 도입이 되면 제가 이제 아미고님들의 그 참여도와 저에 대한 투자금, 공헌도를 봐서 이 정도면 이분은 내가 평생회비를 대신 내주고 지아트 정회원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내년에 이제 제가 대신 평생회비를 내고 내년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그래서
몇몇 아미고님들은 제가 평생 회원으로 모시고 매년 연회비를 안 내도 되게끔, 몇몇은 아니고 아마 한 100명 정도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100명 그렇게 할 테니 좀 미리 사단법인 지하트 정회원이 될 준비를 해주시고, 올해는 10만 원 내고 들어오셔서 이제 이 출발을 지켜보는 가격인 거죠, 한마디로. 올해 초에 이제 서울시의 인가를, 사단법인 인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게 국가나 정치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보조금을 받고 지하트 페어가 점점점 커져가고 하는 이 태동기, 지난 3년간은 물밑 작업이었고, 그때 제 돈이 계산해 보니까 제 돈이 한 5억 들어가고 아미고님들이 투자금이 1억 5천 정도 들어가서 6억 5천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집계를 해봤어요. 지하트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6억 5천이 들어간 겁니다.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단체고, 그 정성을 들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이미 해외 회원들이 많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량 실업과 멸직의 시대가 금방 올 것 같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덕후 경제와 호모루덴스로 이끄는 것 자체가 이 선본홍제, 선본주의와 유토피아에서 너무 중요한, 제가 써뉴 인사하는 게 선본홍제 유토피아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20년간 22년 됐네요. 제 기억에 지하트는 2012년경에 출발을 했거든요. 2013년에 지하트 상표 등록을 했거든요. 보통 상표 등록은 출발한 다음에 하잖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2007, 8년 더 일찍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상표 등록하고 이제 조직화되고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 친삼촌이죠. 친삼촌도 5억 이상을 썼어요, 여기다가. 근데 직원까지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직원 월급까지 나갔어요, 이 지하트가 처음에. 그때 한국 회원이 한 5천 명일 때, 아니, 전 세계 다 포함해서 5천 명일 때, 지금은 이제 거의 3만 명이 육박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애초에 제가 이게 미래 사회는 전 인류의 예술가화. 그래서 지하트 페어 도록을 보면은요,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술 단체가 아니에요, 문화예술 단체예요. 그래서 전시 도록에 뭐 시화도 전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학예회처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러니까 동네 애들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도록에 시도 실어주거든요. 이 사람은 시를 쓰는 게 자기 예술이니까. 그리고 지하트는 미술 단체가 아니에요, 문화예술 단체예요. 이게 국제적인, 근데 미술 중심 문화예술 단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술 중심이죠. 그냥 시도 실어줍니다, 도록에. 그리고 이제 콜라보 할 수도 있죠. 수채화를 잘 그리는 분하고 이분의 시하고 붓글씨를 잘 쓰는 분 세 분이 합작으로 시화를 멋지게 해서 그거 팔면 뭐 세 명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동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술가들끼리 서예가도 있고, 다 뭐 캘리그래피 하는, 요즘에 캘리그래피 배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다 지하트 정회원 와서 자기가 부스를 열고 지하트 페어에서 부스를 사서, 딴 데보다 3분의 1, 2분의 1 가격이잖아, 지하트 페어는 부스비가. 여러분, 키아프 부스비가 2천만 원이에요. 1,500, 2천, 3천짜리도 있고 그래요, 부스비가. 단 5일 전시하는데. 인하쇼, 인천 아트쇼 부스비가 500만 원. 500만 원 냈잖아요. 지하트 200만 원 이하. 지하트 페어. 지하트 페어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죠?
마진을 안 남기잖아요. 이 딱 즐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함께. 여기서 돈 벌겠다는 의도가 없잖아요. 첫째 저부터 없잖아요. 회원들과 함께 돈 벌겠다는 게 없잖아요. 돈 벌게 해드리고 싶다는 욕망은 있죠. 지하철 회원들이 돈 벌게 해드리고 싶다. 잘 키워서 이 뭔가 독특한 형태인데 굉장히 많은 인류가 나도 한번 지하투표에 나가보고 싶어.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10만 원을 내셔야 여기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년 이후에는 이제 평생 회비가 생기면 제가 여기 아직 안 들어오신 아미고님들 제가 이제 모실 거예요. 평생 회비 대신 내드리고 더 이상 회비 안. 그리고 올해 그 10만 원 내신 우리 아미고님들 내년부터 내지 마세요. 이게 내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대신 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형평성이 깨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지 마시고 내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전 진짜 모시고 싶거든요. 우리 아미고님들이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그런 행복을 말 그대로 선물로 받고 선유할 수 있도록 유토피아. 근데 전에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순서도를 그렸습니다. 아미고님부터 유토피아로 간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 아미고부터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제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그 공헌도가 또 있잖아요. 제 표정만 봐도 지금 어려운가 보다 이거 느끼는 분도 있던데 표정만 봐도 고 작가 요즘에 좀 힘든 것 같아. 돈 좀 들고 가야 되겠어. 이런 분도 몇 분 계셔요.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진짜 맘이고 엄마 같은 몇 분의 아니고도 이제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자, 1시간 됐나요? 3분 남았나요? 원래 1시간짜리 좀 찍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 고호에 이렇게 많습니다. 사이언스 천문학자들이 해석한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댓글 다 달아드릴게요. 제가 김상우 물리학자 나온 고호의 그 그림에 대한 거, 머니투데이에 나온 100년을 앞서간 고호의 그림, 고호의 그림을 보면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거는 제대로 안 봤는데 제가 여기도 같은 건데 다른 기사구나. 김상우 물리학자 나오는 기사인데 약간 다른 데서 다루는 거라서 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있고 놀라운 별밤 물리학이라는 제목을 이제 달고 싶은데 별밤 물리학, 고의 별밤 물리학 이렇게 달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YTN 잠깐 들어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이 어려운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그려냈다는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중국과 프랑스 물리학자들의 새로운 분석 결과 여기까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단순한 창의력이 아닌 대기 난류의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영상도 저작권으로 잡아낼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게 저작권에 걸리면 잘라야 돼요. 이 부분은. 막 경고 뜨고 이러거든요. 저는 진짜 1시간이 이제 됐는데 30점